좋은 시간에 날씨도 좋은데 이 대학로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서서 하는 편이지만 영상을 찍어야 돼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학과 아카이빙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카이빙이라는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기록물을 모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분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카이빙이라는 건 전문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고 그것들의 성격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공공기록물관리법도 있고 관련 기록관리사 자격증을 또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또 저희 문화원 자체도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성북학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지역학 연구, 또 연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고 처음 공부를 하고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지역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조사를 차근차근 해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카이브라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서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12년부터 그러한 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 18년에 저희가 아카이빙 작업들을 충실히 해서 올해 초에 2020년 초에 아카이브 홈페이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지금 저희는 완성을 해 나가는 단계고요. 충분히 이게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종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밟아왔는지, 저희가 밟아왔는지 그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북학이라고 하는데 보통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북구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고 소개도 하고 해드렸는데 이렇게 종로구 대학로에 와서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성북구민 아니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이 좋구나, 그런 것 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학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성북학이라고 하면은 성북구가 어떤 장소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성북구에 사신 분 계세요? 여기 바로 옆 동네가 성북구죠. 종로 옆 동네가 여기 동성로만 나가면 바로 이제 성북구가 시작하는데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차는 이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북구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그동안의 저희의 어떤 연구 성과를 보여드리면서 성북구의 지역적인 특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북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성북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저희가 좀 개발을 했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좀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북학이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걸 지향하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북학에 기반한 성북마을 아카이브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과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들을 홈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학과 그리고 마을 아카이브가 결합돼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북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제 성북동 비둘기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아마 한번 접하셨을 건데요. 중학교, 지금도 보면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김광석 시인이 성북동에
이제 사시면서 1968년에 발표한 시라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좀 많이 잘 아시죠? 한번 첫 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원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지만 어떤 비둘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그런 시는 아닙니다. 비둘기는 성북동 비둘기 그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잃어버린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 성북동이라는 마을이 근대화, 도시화를 통해서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발한 생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우리 성북동에 대한 그런 변화는 이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안에 좀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산과 자연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롭게 어울려 살았던 그런 장소였는데 근대화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그런 장소들이 점점점 파괴돼가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성북동이라는 비둘기라는 시에도 응축이 되어 있고 또 성북구라는 장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서울이 이제 전쟁 이후에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점점 더 옛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비인간화되고 점점 더 이렇게 좀 삭막해지는 그런 광경을 좀 더 감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성북구는 특히 그런 것들이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는 이 성북동의 비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저희도 어디 가서 여쭤보면은 성북구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성북동 비둘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내용 자체가 성북구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성북동 비둘기와 같은 문학 작품은 이 성북구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문학 작품들을 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설집 가운데서도 성북구가 어떻게 변화왔는가 그런 변화는 또 우리 한국인 전체의 삶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그런 것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북구의 간단한 행정동입니다. 성북동이 있고 삼선동, 안암동, 월곡이동, 석관동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한 동네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 기름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들이 막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최순우 옛집이나 길상사 같은 문화 유적들이 많은 장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안암동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가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고 또 장이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더 알려져 있죠. 사랑제일교회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동마다 저마다 다 어떤 사연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최근의 지도지만 이건 옛날 조선시대 19세기의 지도입니다. 이제 이게 김정호가 그린 경조 오부동인데 보시면은 이 도성 안이 있고 이 동북쪽 이쪽이 지금의 성북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지도보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쪽 지역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뭔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성의 동북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빨간색은 정릉, 의릉이 있고요. 그리고 산이 있고, 그리고 하천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길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길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모습이긴 한데요. 이것만 보고도 성북구는 도성의 배후지로서 여기 사대는 아닙니다. 이 도성의 어떤 배후지로서 그리고 도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뭔가 도성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 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이고 주류잖아요. 근데 성북동 지역은 성북구 지역은 도성의 약간 외곽에 있어서 도성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우가 그걸 의식해서 이렇게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북구의 정체성이랄까 지역적 특성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도 같은 경우는 너무 정보가 빼곡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다시 지도를 그린다면은 이 김정우의 경조부도 같은 뭔가 이야기가 좀 상상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한번 다시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성북동 한번 성북구의 옛날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동소문이죠. 동소문 밖을 나가면 이렇게 빨간 길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길과 산이 만나는 곳, 여기는 저기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미아리 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이제 도남동과 성북동이 되겠고, 이쪽이 정릉,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석관동, 장이동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 때 지명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도시화가 됐고 그러면서 성북구는 뭔가 예전의 전통과 현대의 어떤 변화가 맞물린 그런 좀 복합적인 장소로 변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북구는 기본적으로 이 도성 바깥의 공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의 외곽 공간 즉 변두리라고 하죠. 그런 변두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변두리라는 얘기는 뭔가 중심에 끼지 못하면서 중심을 계속 지켜가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지리적인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이렇게 의식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제 생활 의식 그리고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 문화 예술에도 저는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문학 작품 속에서 그런 변두리 의식, 변두리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북동 하면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완서의 보문동 집을 찍은 옛날 사진입니다. 박완서라는 작가 잘 아시죠? 그 많은 소설을 쓰셨고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서 우리 어떤 소시민의 일상을 가장 잘 포착한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완서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원래 한국전쟁 때는 저기 도남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여기 종로구 충신동으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이제 충신동에 살다가 가족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보문동 집에 좀 더 큰 한옥을 얻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보문동에 들어온 것은 1960년대 초반입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님이 4분이나 되시잖아요. 그래서 따님을 많이 이렇게 또 낳으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충신동에 집 한옥이 있었지만은 거기가 많이 좁았기 때문에 신설동 지금의 보문동에다가 집을 얻어서 이렇게 온 거고
거기서 이제 아드님을 낳아서 또 키우시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완서 작가는 작가로서 데뷔를 한 게 아니라 주부로서, 일반 주부로서 봄동에서 사셨습니다. 딸만 이렇게 거느리고 산 건 아니고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한 분 또 모시고 이렇게 사셨던 것이죠. 굉장히 바쁜 그런 주부로서의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박완서 선생이 이제 소설가로 데뷔하게 된 것은 1970년 작가 선생의 나이 40세 때의 일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부로서 엄청나게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40세 때 장편 소설 남옥을 발표를 하면서 등단을 하셨을까 하면 굉장히 그분의 의지랄까 재능이랄까 그런 것들이 남보다 훨씬 뛰어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문동에 있는 박완서 선생의 옛 한옥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박완서 선생이 글을 쓰셨고요. 근데 박완서 선생은 단순히 글을 쓰실 때 어떤 소설가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소설을 쓴 게 아니고 통속적인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문동이라고 하고 보문동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의식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 많이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완서 소설은 읽어보면은 굉장히 생활의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곳에 옛날 보문동의 모습입니다. 옛날 보문동은 이렇게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쪽 어딘가에 박완서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 정도 한옥에 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빈민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중산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선생은 이 정도의 생활 규모를 가진 어떤 중산층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소설 속에 잘 포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학 연구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학 작품 속에 이 성북 사람들의 옛날 예전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구나, 생활 모습들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서 그냥 지도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성북마을 아카이브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을 발견 문학이라고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학 작품이 성북구에 있었던 소설가들도 많고 시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보시면은 성북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상에 한번 표현해보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텍스트를 보여주려고 이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성북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쪽이 이제 보문동에서 보문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박완서 작가가 살던 그런 곳인데 이 한옥 밀집 지역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볼까요? 네. 보시면 한번 이거 닮은 방들이라는
박완서 선생의 소설의 한 구절을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져온 이유는 1970년대 보문동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과 생각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작품입니다. 닮은 방들이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 그러나 어머니는 바로 이 독립성이라는 걸 뽐내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가끔 일어나는 살인 사건 같은 걸 다행히. 네, 그렇습니다. 기계음이라서 특히 그러시겠지만 닮은 방들, 작품 속 성북 이야기. 그러나 어머니는 바로 이 독립성이라는 걸 뽐내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가끔 일어나는 살인 사건 같은 걸 다히 냉정하고 철저한 독립성의 극가닥을 두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론대로라면 이 나라에선 살인 사건은 꼭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할 판이었다. 이웃끼리 고사떡치는 냄새도 훌훌 넘어오고 지짐질하는 소리도 지글지글 넘어가 서로 나누어 먹고 대소사를 독립성이라는 걸 뽐내고 있었다. 아파트에서 소리 그만하세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딱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보문동에 한옥에 살고 있는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옥이 이제 70년대 후반이 되면은 좀 아파트가 이제 여기저기 들어다니면서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살기 힘든 공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하고, 그런 갈등들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파트로 가게 되면 각 어머니는 가정들마다 바로 이 독립성이라는 이 독립성, 아파트 닮은 방들, 작품 속 좋은 말로 성북 이야기. 독립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일종의 고립으로 느끼는 거죠. 아파트에 살게 되면. 근데 그때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 사람이 동네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뭔가를 먹을 거라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뭔가 같이 유대를 하면서 같이 이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런 것들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완서는 저는 보문동에 살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감정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보문동의 역사를 담아냈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소설의 한 대목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사이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박완서도 중요한 작가이긴 하지만은 보시면 이제 기름동에 가면 박완서만큼이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기름동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김소진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박완서보다는 더 뒷세대의 소설가인데 활동을 1990년대 초반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97년에 이렇게 좀 요절을 한 그런 소설가가 되겠습니다. 이 소설가는 지금의 기름동, 예전에는 미아리 산동네라고 했죠. 거기에서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신문 기자가 된 이후에 소설들을 열심히 써온 그런 분입니다. 이분 역시 박완서처럼 그분이 살던 장소의 사람들을 주로 소재로 해서 소설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짧고요. 미아리 산동네에 대한 소설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사는 집은 서울에서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은 달동네로 알려진 미아리 산등성에 얹혀 있다. 선거 때마다 애누리 없이 유력한 주거 환경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옆 동네의 미아동 지역은
올 봄부터 본격적인 내가 사는 집은 서울에서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은 달동네. 음성 지원이 됩니다. 박불대기가 살고 있었네. 작품 속 성북 이야기. 내 이런 식으로 기름동의 역사를 담은 소설들도 이렇게 모아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책에서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으고 보니까 당시에 어떤 기름동의 모습들, 1980년대, 90년대 기름동의 모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처음에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설가 김소진 선생님이고요. 네. 이 1990년대 이렇게 달동네가 있었던 성북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 표현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상처들, 갈등들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것들이 우리 성북구의 가장 중요한 역사, 문화 자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의 예전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름 뉴타운 혹시 가보셨나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변했는데 19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지금 미아초등학교 뒤편으로 운동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달동네들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소진 소설가는 바로 이 동네에 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들을 옮긴 것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어떤 폭력성 그리고 굉장히 삭막해져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름 뉴타운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예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소진의 소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김소진의 소설을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아카이브 홈페이지로 옮겨놓고 연구를 해 나가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아주 삭막해졌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기름 뉴타운 랜드마크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자진 이주를 촉구합니다. 근데 주민 일동이라고 했는데 이 주민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의 가치, 마을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점점 사람들이 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김소진이나 박완세 소설들은 그런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공동체의 가치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도문동, 기름동 말씀드렸지만은 성북동을 주제로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성북동 하시면은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죠. 그러면은 거기 계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경우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부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이 성북동입니다. 이제 성북동도 지금도 그런 고급 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장소이긴 한데요. 이제 그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70년 정도부터 그런 이제 고급 주택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모습을 담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성북동은 난장이들과는 반대되는 난장이들을 사용하는 자본가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 동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주 밝고 깨끗한 동네였다. 아버지가 행복동 3층집을 팔고 부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누나는 발을 동동 굴리며 싫다고 했다. 한번 쭉 읽으면은 그 동네에는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비온당의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이지만은
과거의 소리가 끊긴 그러니까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동네라는 것을 이 소설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보문동이나 기름동이나 성북동이나 조금 각자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뭔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소설가들은 그 동네의 풍경 묘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난장이가 쌓아올린 성북동의 모습은 작년에 크게 이제 유명세를 떠쳤던 그 영화 기생충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 혹시 다 보셨나요? 보시면은 거기 그 주 무대로 등장하는 고급 주택이 있죠. 그 고급 주택의 배경으로 지금 성북동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딜까라고 제가 좀 궁금해서 거기 성북동 밑에 있는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길상사 좀 약간 뒤쪽에 그런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북동의 모습도 계속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좀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성북구의 어떤 지역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변두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변두리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로서의 변두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으로서의 변두리도 포함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어떤 경계점으로서의 변두리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전통과 현대의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어떤 경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의 어떤 기점에 이 성북구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 기생충이나 또 아까 보면 난소봉 같은 그런 소설을 보면은 이 성북구의 어떤 그 변두리 의식이라는 게 작품 속에서는 이제 계급적인 변두리 의식으로 경계 의식으로 확장돼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동네이긴 하지만은 문학 작품이나 그런 데 속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작은 그런 뭔가 변두리 사람으로서의 의식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해서 우리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작품들을 우리의 성북구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발굴을 했고 그것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변두리 의식은 아까 소설뿐만 아니라 노래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 노래 비가 있거든요.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북서울 꿈의 숲에 가시면은 이런 신해철 노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 신해철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제 그분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 지금의 강북구 번동입니다. 성북구와 가까운 장소이죠. 그리고 이제 신해철은 장이동 성당에 다니면서 또 유년 시절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이 번동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 이쪽 지역은 신해철의 기억에도 남아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저는 노래비가 있는데 그 노래비에 이렇게 담겨있는 가사가 굉장히 적절하게 이게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신해철의 제일 유명한 노래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장소와 딱 걸맞는 노래를 여기 노래비에다가 새겨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신해철 하면은 뭐 그대에게라든지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가 가장 유명하지만 저는 여기 노래비를 세우신 분들은 신해철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에 맞는 가사를 찾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노래를 부르기는 힘듭니다. 읽어보시면 흙먼지 자욱한 찾기를 건너 숨가쁘게 언덕길을 올라가면 단축 공장이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멍가게 옆 복개점 공사장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였던 시절. 그렇죠? 구멍가게 옆 복개점 공사장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였던 시절. 이때는 신해철의 유년 시대를 보는 때가 1970년대, 80년대 초반이 될 겁니다. 그때의 어떤 강북, 성북구의 모습은 이런 공간이었죠. 구멍가게가 있고 이제 원래 흐르던 하천들이 복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이제 공사판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멀리 도심의 어떤 휘황한 불빛들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느끼는 어린 신해철의 그런 감정들, 어떤 불안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신해철의 가사도 저는 일단 성북구 지역의 변두리 의식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뭔가 주류에서 한 발 물러서서 어떤 도심의 어떤 부조리, 모순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변두리 의식으로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적인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북서울 꿈의 숲에 한번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아마 노래도 이렇게 살짝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13년에 성북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또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말을 모토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성북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말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문화 유적이 많이 있는데 가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경주도 그렇죠. 지붕 없는 박물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음미할수록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좀 도전적인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성북 문화원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연구 대상, 어떤 활동 공간이 단순히 이 건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또 그 연구를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고 좀 어떤 큰 보람으로도 좀 다가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을 모토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어떤 연구의 어떤 절차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 문학 작품처럼 그런 자료들을 먼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자료들만 쭉 열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유사한 자료들, 비슷한 연관 있는 자료들끼리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처음 이제 문화원에 갔는데 처음 했던 건 뭐였냐면은 하나의 이제 목표를 잡는 거였는데 그건 성북구에 관한 책 한 권을 내자라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북구에 있는 문화 자원들을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첫해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단순히 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공연도 만들고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공모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굉장히 다양하게 장르를 다변화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그것들을 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은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사를 할 때는 이제 문헌 자료들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한 사례를 드리려고 하면은 정릉의 어떤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포착한 것이 정릉에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분들을 주소를 알아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분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이제 그 집에 사신지는 몰랐는데 우연히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그냥 문을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 손자분이 나오셔서 직접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하게 또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분을 녹취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서 또 하나의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성북구에 종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종암동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인 이육사 선생이 잠깐 살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저희가 찾고 하다가 언젠가 그 이육사 선생의 따님이 저희 문화원을 그런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옥비 여사님이시거든요. 이육사 선생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과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또 만남을 가지게 됐고 이걸 기회로 해서 더 이제 노래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국민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북화 연구를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많은 저희 향토사 도서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무장을 가지고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무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셨던 장소거든요. 한용운 선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로 한용운 선생 하면 떠오르는 공간은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거기에서 님의 침묵을 쓰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북동에 있는 시무장은 그런 백담사라는 공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담사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25년, 26년에 한용운 선생이 거기에서 칩거를 하면서 님의 침묵을 썼지만은 성북동에 있는 여기 시무장은 한용운 선생이 1933년 이제 선생의 나이 55세 때 이곳에 들어오셔서 이제 11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장소거든요. 어찌 보면은 좀 한용운 선생이 당시 굉장히 이제 실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때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대는 일제의 어떤 탄압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진 그런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어떤 활동들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한용운 선생의 그동안의 어떤 이미지와는 다른 어떤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1930년대 시무장에 살았을 때 한용운 선생을 주제로 좀 더 연구를 또 심화를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거였어요. 만해의 시무장 시대라는 그런 학술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무장 시대 때는 한용운 선생이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독립을 위한 일을 하셨을까? 이건 님의 침묵의
님의 침묵 같은 그런 일은 아니었고 굉장히 조금 다른 성격의 독립운동이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심화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시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한용 선생이 1930년대 시무장에 있었을 때 겪은 일화를 가지고 만든 그런 연극이 되겠습니다.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캘리그라피 공모전도 토크선트도 하고 또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일단은 역사문화 자원 조사를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봉은동이라는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하는 역사문화 자원조사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문화 자원들을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5년 넘게 꾸준히 조사를 했고요. 이제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성북 마을 아카이브라는 아카이빙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먼저 그러면은 잠깐만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숨이 그냥 많이 차는 것 같아요. 이 마을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까 홈페이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성북학 이야기가 많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북 마을 아카이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제 성북구가 서울에 있는 속한 자치구고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로 만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나 뭐 제주도나 어떤 경남이나 그런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이런 아카이브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간 기록물들을 모은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1월에 저희 성북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사진 보셨지만은 저희 성북마을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민관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든 아카이브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관이라고 하면은 성북구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북구청은 이제 2017년, 2018년까지 마을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 동마다 마을 자치 지원관을 두어서 이런 식으로 마을 자치에 굉장히 힘을 쏟았는데요. 그 마지막 사업의 성과로 생각한 것이 이제 마을 기록 자치를 실현하자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어떤 성북구의 민간 기록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고, 그 제안을 저희 성북문화원에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문화원도 그동안 역사문화 조사했던 역사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민간 단체입니다. 그 구와 민간 단체가 서로 이렇게 어떤 의견이 맞고 뜻이 맞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이 성북마을 아카이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마을 아카이브는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도 좀 쉽게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 상에 쭉 보여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작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료들을 쭉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들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를 보여준다고 하지만은 사용자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불친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카이브를 만들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 아카이브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어떤 방식을 또 써야 되는지,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면은 또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이렇게 보충이 돼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5년 동안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자, 그렇게 의견이 맞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2018년부터 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서서히 이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자료들을 모으고 또 그것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나마 이렇게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공개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계속 앞으로 이렇게 보충해 나가면서 2022년까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카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주제로 보는 성북이라는 난이 있고요. 이야기거리, 구술 인터뷰, 기록물, 주민기록단, 문학,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주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는 성북에는 많은 기록물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각각 이제 작은 주제로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더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주제별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천, 한옥 밀집 지역, 이런 식으로 묶어봤는데요. 한옥 밀집 지역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성북구의 한옥에 관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 없어지는 한옥의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것들을 이렇게 간단하나마 개요를 작성을 해서 설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굉장히 세세한 메타데이터들을 다 달아놨습니다. 이 파일은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촬영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기록의 어떤 기록이 갖추어야 될 요소들을 갖추고자 노력을 했고요. 생산 시기, 주소, 저작권, 이런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어떤 거냐면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관한 우리 성북구의 그런 기록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연구원들이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그 연구원들이 직접 성북구에 나가서 사진들을 찍어봤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포스터 그리고 안내문, 현수막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보시면 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성북 초등학교에서 찍은 현수막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기 때문에 등교가 개학이 늦어졌죠 이번에.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거더라고요. 봄에 활짝 핀 꽃을 보듯 활짝 웃는 너희들이 보고 싶다. 이런 현수막도 이때만 사실 걸렸을 코로나와 관련돼서만 걸렸을 그런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봤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문구가 와닿았어요.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학교는 지금부터 봄. 이런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봄이 아직 안 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이런 식으로 기름시장에서 가게를 열고 계시는 사장님 그리고 동선동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영상으로 또 영상 기록으로 남겨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는 어떤 거냐면은 성북의 주요 역사, 문화 자원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한 설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떡집이다라고 하면 정암동에 있는 떡집에 관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건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떡집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때 상업시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내용을 여기다가 쓴 거고요. 이 떡집과 관련된 사진들 이런 것들을 기록물로서 여기에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야기거리와 기록물을 좀 구분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났던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정릉의 송가정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제 밀양 손씨 집성촌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조사를 그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자료들은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은 지금 성북문화원의 직원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카이브 운영해 나가는데 큰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에서 기록물들은 계속 쏟아지는데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수집하는 일을 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을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마을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기록단을 저희가 발족을 해서 그 주민기록단을 중심으로 또 기록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저희 문화원 직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생생하고
그리고 참신한 그런 기록물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직접 이건 주민분들이 이렇게 낮에 나가서 취재를 해서 수집한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종암동에 있는 한 세탁소입니다. 고려상관의 세탁소인데 이건 세탁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있는 세탁소인데 한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탁소라고 하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그 세탁소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서 이 세탁소의 유래랄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직접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과 설명을 이 활동자 이분 계시죠? 이분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선별을 해서 또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올해 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20건 넘게 그런 자료가 모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주민기록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이 성북마을 아카이브가 더 풍부한 기록물들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력할 점은 이 주민기록단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성북 마을발견 문학은 이것과 마을 아카이브가 연관이 돼서 이 성북 지역의 문학 작품을 보여주는 사이트고요. 이건 모바일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핸드폰을 들고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에 맞는 작품들이 이렇게 바로 화면 중앙에 뜨도록 이렇게 설계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독립운동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성북구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독립운동이 뭐가 있었나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의 독립운동가 하면은 또 상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바일 홈페이지로 제작이 돼서 모바일로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쓸면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성북 마을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어떤 홈페이지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마을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마을 아카이브 팀의 모습입니다. 저희 문화원이 좀 약간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한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또 때로는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또 기록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이제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 기반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자면은 여기에다가 자료를 올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선별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고 한다면은 박물관의 어떤 유물들을 모아놓은 수정고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을 아카이브는 박물관의 어떤 상설 전시실 같은 그런 구조로 저희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기록단을 이제 단순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해서 교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고 그 수료생들이 직접
동네에 나가서 마을 기록들을 수집을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님을 또 모셨어요. 이제 그분의 또 자문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기록단과 함께 이제 기름동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구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북학 연구를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은 저는 이 성북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 성북학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북학 연구는 주로 성북구에 있는 문화유산이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문학 작품이랄지 이런 역사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은 성북 마을 아카이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주민들의 이야기에 좀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아카이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들 통해서 주민들을 모으고 또 이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더 이야기를 보탬으로써 뭔가 성북학 연구의 구심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좀 더 역사문화 자원을 좀 그런 범위를 더 확장을 시켜서 어떤 주민들의 평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까지 이 성북구의 귀중한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건 성북구 선잠단의 옛날 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성북동의 모습은 뭐 이런 게 없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천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거치는 작업이죠. 원래 이제 천을 만들면은 이거 무명천을 만들 때 이제 배를 짜게 되면 누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하얗게 표백을 해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성북동 사람들의 어떤 생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찍은 유일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반 성북동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생업들 그리고 삶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조사를 해서 좀 더 풍부한 기록으로서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면은 세탁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세탁소에 이번에 동안동인 세탁소 조사를 했을 때 그 내부를 실측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보는 세탁소의 구조와는 또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은 흔히 작업대와 이 옷이 걸려져 있는 그런 모습만 보고 뭐 세탁기 정도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휴식 공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것은 여기 세탁소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의 개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인 공간이 어떤 세탁소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마을 아카이브가 보여지는 부분만 조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 어떤 그 우리 이웃들의 조금 감춰진 삶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록으로서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부족한 것은 아까 보셨듯이 주로 저희 마을 아카이브가 웹 아카이브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물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있더라도 굉장히 그 자료의 양이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실물 기록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이번에 전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시민 기록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주 시민의 어떤 기증한 기록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어떤 분이 이제 기증하신 월급 봉투였습니다. 보시면은 73년에 받은 월급 봉투인데 그때 19,400원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봉투를 꼬박꼬박 다 모으셔서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이 월급 봉투 하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을 가만히 천천히 놓고 봤을 때 여기에는 이것을 기증하신 분의 어떤 그동안의 삶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이것을 기증하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던 다른 분들의 삶까지도 이 월급 봉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전시에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넘어서 실물 기록까지 수집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먼저 번에 소개해드린 소설가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소설가들 이름보다는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이름을 이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남기고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어떤 마을 자치,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뭔가 좀 더 나은 성북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런 보람을 가지고 이 마을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또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전까지 계속적인 어떤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아카이브를 이렇게 직접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고 뭔가 좀 건의할 사항이 있다, 좀 이런 것들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